국가 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여의도 정가에도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민관 합동 국민 안전 시스템 첫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과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물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사과 그리고 애도를 많이 표시했어요. 네. 4일 날 그 이제 법회에서 추도사에서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공식 회의에서 한 건 또 처음이고 또 이제 빈소를 가서 여러 번 또 그런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대통령이 거의 매일 이제 빈소를 찾고 이제 그 참배를 하고 그리고 사과 메시지도 여러 번 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은 전 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정말 사과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단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지금 야당은 이제 공식 이제 그 어떤 회견의 형식을 갖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회견의 형식으로 사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간에 이게 지금 법회라든지 또 공식 회의에서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 의해서 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워낙 이 참사가 외국인 포함해서 156명이 죽은 참사거든요. 네.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경찰 지휘 체계가 워낙 부실했고 늑장 대응에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뭐 거의 90% 이상 저는 인재라고 보는데 그 최종 책임자는 역시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메시지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전 회견의 형태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통령의 진정성은 보였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형식에 대해서 공식 회견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사과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네. 첫 번째는 시기에 대한 문제, 얼마나 빠르게 사과를 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세 차례 그 종교 행사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첫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과를 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형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무슨 종교 행사라든지 빈소 가서 한 거라든지 점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취하라고 지금 이제 야당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은 진상 규명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딱 그 정치적인 같았으면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대국민 사과도 할 텐데 이거를 촘촘하게 이제 나름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데다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많이 했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껴둔다고 볼 수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 차분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이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다음에 그런 대국민 또는 뭐 기자 간담회든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어떠한 기능과 그리고 차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시기나 형식이나 내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너무 야당이 야박하게 뭐 사과하지 않았다, 뭐 대국민 형식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뭐 하는 거가 뭐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세월호 때와 다른 게 책임 소재와 관련돼서 경찰이 부실대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생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론이 그렇게 정확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상규명 절차 이후에 또 다른 형식의 사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자,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재요, 경찰도 정부고 그리고 내각도 정부고 이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묻는 거냐?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냐, 아니면 직무유기를 포함한 이러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말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고 대상은 누구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이태원 참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이 관여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진상규명에 따라 엄정히 책임 물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을만 책임 물고 그 뭐 윗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책임을 안 물고 이랬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지금 물론 이제 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국무총리,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 뭐 심한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또 지자체장이니까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엄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를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고도의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이것이 국민과의 공감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큰 자신이 정말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내각 총사퇴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전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일단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그 이제 경찰의 총 지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전체가 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내각 총사퇴는 저는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각 총사퇴라는 얘기는 이제 외교부 장관도 그만둬야 되고 국방장관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건 지금 맞지 않는 거 같고 그건 뭐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 지금 제가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오전 7시 40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원정 당시 서울시장이 경질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지자체 선거가 선출직이 아니었으니까 임명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원정 서울시장을 경질했던 것이고 바로 같은 날 오후에 그때 이제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근데 전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뭐 책임도 이제 묻고 다 할 겁니다. 수사도 하고 있고 할 텐데 최소한도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명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질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이건 차후에 미루더라도 어떻게 거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이 지금 수사도 아닌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본인들이 아무도 책임자는 얘기를 안 하는지, 용산구청장 포함해가지고 선출직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리가 아니에요. 선출직도 공직자인 것이고 단지 공직자인데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는 것이죠. 용산구청장의 그 발언을 보십시오. 현상이다.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냥 적당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고요. 이게 외국인 포함 156명이 죽은 사건, 부상자가 거의 200명에 가깝고. 근데 그것을 보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너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그 직무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굳이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물론 대통령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인 이제 전직 대통령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면 최소한도 좀 책임을 지우는 모습이 일단
선행될 때 저는 그때부터 사퇴 수습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긴 합니다. 선수습 후 이제 뭐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이 다른 것 같으면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얼마든지 경질하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건 거의 다 알려졌어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후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행안위 또 2시 질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거취 표명이 있는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계속 하시려는 건 진정성 원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은 그것도 사실상의 사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과했다가 아니라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이렇게 표현. 굳이 사실상의 사과라는 표현을 왜 쓰게 하냐고요. 야당이 또 공세를 취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워낙 이 사태가 참사가 큰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민과도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이 아무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네. 여전히 아무도 또 경질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사고 직후 선뜻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진 않은 상황에서 책임 공방이 계속 거세지다 보니 그중 하나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경찰은 정부 아래 우리를 두는 것이냐 반발을 했고 이상민 장관은 당시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금 이게 다시 이상민 장관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행안위 거기서 거취 표명 사이까지 목소리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이상민 장관과 경찰 내부에서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이태원 참사와 끌어들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다만 이상민 장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점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재난안전관리 최고 책임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본인이 직접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네. 정책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공방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도의 정부적 판단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상민 장관이 실은 일성이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선 사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 사태 수습 후에 저의 거취와 관련돼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를 풀어갔으면은 훨씬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경질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책임에 대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이거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자꾸만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공직석상에서 과연 그 거취 문제와 관련돼서 이상민 장관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장관한테도 그렇고 현 정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보필했었던 내각의 장관으로서 과연 무엇이 가장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뭐 서울경찰청장, 뭐 경찰청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부실 대응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그럼 역시나 이번 행안위에서 사의 표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많은 우리 국민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이제 대통령 바로 밑에 총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또 경찰의 또 수장이고 사의 표명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 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모르겠어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따 이제 몇 시간 후에, 2시간 후에 그런 네. 이제 거취를 어떻게 표명할지 모르는데 아마 저는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책임을 진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예요.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위공직자는요, 그런 모든 지휘 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책임지는. 이 약간 좀 비유가 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군대 생활할 때 저기 파주 일산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근무하던 철책 연대에서 한 명이 월북을 했어요. 그때 사단장은 저 좌천되고 연대장 옷 다 벗었어요. 그 연대장이 그 철책에서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병 하나가 저기 월북했는데 박정희 정권 때예요 그때. 그때도 그랬는데 이건 사람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한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나중에 지겠지만 아직도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니 담당 부처의 장관이 사의 표명조차 안 하냐고요. 그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는 더욱더 아니에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2시에 이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네. 이상민 장관이 거취 표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 수습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2시에 행안위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누어질지 그를 앞두고 좀 교수님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행안위에 참 이상민 장관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여러 인물들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나누고 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책임 공방의 그 선이 지목이 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그러니까 사고 발생 직후에 그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하고 10시쯤에 녹사평역 그러니까 사고 근처에 있었음에도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태원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보도를 보고 진짜 막 화도 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고 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지시가 빠르게 지렸다면 완벽하게 피해를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대형 사고 156명이라고 하는 좀 참사를 겪었는데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실은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두 가지 보고 놀랐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보고를 늦게 받았는가라는 게 여전히 저는 그것도 대통령도 경찰청 보고를 받지 않고 소방청 보고를 통해서 이걸 받았다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그 행보가 네. 이해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전 경찰서장이 즉각적으로 그 차 안에서 50분 이상을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뭐 녹사평역에서 그쪽 해밀턴 호텔까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제가 10분 내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차 안에서 앉아서 또 보고도 정확하게 돼 있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태가 있기 전에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까 인력 배치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올렸는데 완전 묵살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런 부분들. 이게 기강회의 차원을 넘어서 이게 지금 뭔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 만약에 이 지금 민간 안전 합동회의를 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세월호가 2014년도에 발생됐는데 네. 지금 8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뭐 지금 세월호가 관련되는 9번의 조사가 있었고 그 많은 회의를 통해서 뭔가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또 지금 이 같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구조적인 체계 개선 필요하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이임재 전 서장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뭐 알 길이 없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아무리 판단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서장이 판단할 때 그런 보고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충 정황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왜 가고 있었겠어요? 뭔가 일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지 말든가. 근데 가는데 그렇게 길이 막히는데 차 안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알 길은 없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자기 직책에 대한 그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봉사의식이 거의 망각된 거예요. 헌법 7조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소 인식이 잘 돼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고위직이라는 거에 안주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산서장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용산서장만 그런 게 네. 아니란 말이에요. 김강호 서울청장도 마찬가지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얘기 나온 김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장 책임을 크게 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그 시간에 캠핑장에서 술 먹고 보고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문자 보고도 못 받고 전화 보고도 못 받고. 아니 저희들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술 먹더라도 옆에 핸드폰을 놔두고 잔다고요. 경찰청장 아닙니까? 경찰은 다른 부처하고 또 달라요. 일종의 군 병력을 지휘하는 최고 수장이에요. 지금 의경 병력이 많잖아요. 술 먹을 수 있죠. 경찰이라고 술 먹지 말라는 거 없죠. 있지만 최소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의 그 태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찰청장님 지휘를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수사를. 그 수사를 누가 믿겠냐고요.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이분들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의 신뢰를 득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하지만 경찰의 최고 수장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 사람이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뭐 질책으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야말로 그거는. 왜 그런 걸 하냐 이게 물론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수습한 다음에 경질하면 된다라고 원론적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경찰에서 벌어진 일이고 경찰의 지휘체계가 물러나고 붕괴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 교수님도 이거 저도 이거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인재라고 봐요. 이거 완전히 100%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99.9% 인재다. 아, 네. 근데 여기 가장 여러 공무원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이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저 엊그제 보도 보니까 강하게 뭐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말에 대한 설득력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빨리 책임지고 경질할 사람 빨리 경질하고 수사도 하고 이래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 나온 김에. 네. 네. 참 이 사고 이후에 책임 공방을 벌이기 이전에 좀 사전에 대책이 잘 마련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잠깐 김 교수님께서 이 용산 전 서장 얘기를 하면서 보고서를 받고도 이걸 네. 묵살하고 근데 지금 계속 밝혀지는 게 더 나아가서 사고 이후에는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그렇습니다. 내용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는 좀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범죄 행위죠. 여러 가지로 그 에드원 갈레아라고 하는 영국 그리니치 대학교 이분은 이제 그 군중 보통 얘기하는 압박의 연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이태원 참사를 보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평가를 했어요. 이제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라면 이제 부실 대응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이 군중 압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시스템, 운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보세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양방 통행이 이루어졌고 경사로고 작은 데서 대로변으로 간다는 이것들은 전부 다 정말 압사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다 갖고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정보관이 보고서를 만든 거잖아요. 특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것인데 물론 네. 경찰만 할 수는 없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 용산구청 지자체에서 이 축제를 앞두고 모든 걸 점검을 해서 위험 지역 같은 경우를 다 분류를 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경찰과 같이 협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 가장 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세월호는 4시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거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못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근데 이건 4시간 전에 이거 지금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고 11건의 보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묵살당한 거. 그것도 벌시 우리 저 사고 훨씬 이전에 보고서까지 왔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분명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대처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일선 특히 용산경찰서장의 여러 가지 행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한 정보관의 보고를 정말 깊이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훨씬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짙게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고 예방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여러 번 일일이 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용산서에서 이제 그 정보과에서 네. 신고가 온 거를 뭐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던 거죠. 그리고 병력도 거기 기동대 병력도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건 뭐 정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참사였어요 정말로. 세월하고 또 다르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그 지휘 체계가 완전 무너진 것이고 경찰이야말로 모든 어떤 조직보다도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문득 또 이 지금 대담 중에 생각난 게 1993년도인가요? 네. 서해 페리오 사건이 있었어요. 전북 부안. 그때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인데 그래도 황인성 총리가 사의 표명했었어요. 어째 한덕수 총리 사의 표명도 안 하냐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사의 표명한 다음에 그때 수리는 좀 늦게 되거나 이랬어요. 이용덕 총리 때도 그렇고 황인성 총리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국무총리 그분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농담했다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내각을 통할하는 그 총리로서 이런 책임감을 느낀다면 적어도 일성이 사의 표명하는 게 그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 거예요. 정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 도대체가 이 정부는 책임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고 보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 야당은 계속 빌미를 야당에게 주는 거죠. 또다시 그러니까 이 사태, 이 지금 참사가 자꾸 정치화되고 있고 정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이 이러한 참사가 정치화하느냐 정치화하지 않느냐 정쟁화하느냐 정쟁화하지 않느냐의 그 키는 정부 여당 여권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어도 현재까지는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앞으로 물론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 선까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굉장히 책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성이 있잖아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의 사례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려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담당자만 이제 그 경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표명이 전혀 없으니까 일부 야당 인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총리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막 추론을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또 이걸 정치화시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재난의 정치화는 참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나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동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난이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게끔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치 표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나름대로의 행보를 보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수순인데 이게 자꾸만 이게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화살은 누가 이제 맞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없게끔 됐는데 그래서 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 애도 기간 일주일 이제 지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총리를 포함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말 좀 많이 쓰잖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책임을 묻는 거하고 책임감을 갖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져야죠. 꼭 내가 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졌다. 그게 아니로 공직자는 첫째도 책임감, 둘째도 책임감, 셋째도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금 뭐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당장 오늘 오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부터 좀 입장 표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참 이렇게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앞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좀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연락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쯤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연락을 윤석열 대통령이 11시 19분에 받았는데 11시 20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참이 지난 시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또 지방 출장을 가서 잠시 잠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체계가 늦춰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가장 큰 거는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대형 사고를 겪다 보니까 재난 안전에 관련된 나름대로 법률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평방미터당 몇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1평방미터당 4.4명 이상이 되면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6명 이상이 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건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그 에던 갈레 교수가 우리 그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1평방미터당 16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압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단은 군중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군중 밀집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관리 시스템을 과연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디지털을 활용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에 관련된 그 영상을 쫙 AI가 보면서 위험 신호를 내려주는 거죠. 이 부분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각 경찰청, 각자 시청도 전부 다 보내주면서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보다도 늦게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은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특수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난 지 1시간 반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경찰청장이 만약에 지금 제천에 가 있다가 지금 이제 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청장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뭘 했다는 거죠? 뭐 경찰청장만 혼자서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에 나름대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최악인 상황에 대비한 나름대로 컨디션 플랜을 거의 안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어떠한 보고 체제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그 갈레아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경찰 인력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난관리, 군중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112에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 재난관리 훈련을 받은 경찰 인력이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이 보고 체계가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문제점과 대책 뭐 그걸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보고 체계가 작동이 안 됐잖아요. 네. 매뉴얼대로 안 됐다고요.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매뉴얼대로 그나마도 안 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군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 용사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용사수 없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휘 체계가 다 뭐 완전히 해이해지고 붕괴되고 또 지휘관들은 나름 지휘관들이 다 요소요소에 있었는데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거나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보다 더 늦게 그 사실 인지하고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이건 그야말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게 여러 가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거는 네. 여러 가지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은 것이고 중요한 건 이번에 같은 경우도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경찰의 보고나 112 신고에 대해서 또 소방 보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면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 정도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요. 일단 그게 아쉬운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워낙 과밀돼 있어요. 지하철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 출근 시간에 이용할 때도 제법 있고 그래요. 태영 씨. 어떤 4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뭐 지하철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약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예요. 아주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콩나물 버스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라고 그러죠.
그 생각이 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처한 하나의 그 구조적 모순 같은 거예요. 압축 성장을 쭉 해오는 과정 속에서 경기, 서울, 인천 이 대한민국 영토의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50%가 밀집해 살고 또 같은 서울, 경기, 인천도요.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이에요.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죠. 이거는 정권을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뭔가 해소해 나가는 그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사회가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지하철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이고 과밀돼 있고 아까 김 교수님 과밀사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참사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모든 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회 구조적인 참 비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역시 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또 다시 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경찰 특수본이 경찰을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 특검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세요? 일단 경찰청장이 그래서 오늘 내일 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으면서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뭐 특별수사본부가 하더라도 특별수사본부를 또 지휘할 수 있는 게 경찰청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일단은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정조사 문제는요. 사실 국정조사라는 거는 수사권은 없잖아요. 수사권은 없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네. 이런 참사 때 국회가 국정조사권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여야 간에 상당히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어차피 수사로 밝혀질 사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당도 일단 수사가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할 때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국회가 국정조사권이 있는데 이럴 때 국정조사 안 하고 언제 하냐고요.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를 한다고 뭐가 밝혀질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전부 야당은 또 여당한테 다른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또 정부 비호하기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의원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비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참사를 했는데 국회가 아무 조사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권에서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특검도 가능하면 하고 그럴 때 이 국민들이 여권 밀수가 있고 여당도 이럴 땐 정부 비호하는 데만 너무 앞장서지 말고 여당은 국회의 일각으로서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럴 때 정부 이번에 경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야당의 공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감히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 세력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이 야당은 무조건 정쟁하려고 그러고 여권은 무조건 방어하려고 그러고 제발 이번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정쟁으로 번질 기회비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좀 받아들여질까요? 국정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나름대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투명하게 그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럼 필요한 입법적 사항은 뭘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대응 체제 부실 대응이 많은데 이것을 그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주 목적이 되는 것이지. 정치 쟁점화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경찰에 대한 이제 수사 과거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면은 누가 보통 수사를 했었죠? 옛날에는 검찰이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좀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거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범죄수사 관련된 건 특검으로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의 특수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네. 그러게 진짜 미흡하다 판단이 들면 그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찰 특수본에서 얘기했었던 범죄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랬을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 셀프 수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특검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도 상설특검이라는 거 법무장관이 지명을 해서 하는 상설특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특수본의 조사 결과를 빨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국정조사에 관련된 거는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어떻게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그러면서 좀 구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수본의 수사,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이 각각 기능이 다르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이 재난과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특검 요구하고 국정조사 요구하는,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논의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